안녕하세요. 네, 이모일입니다. 7시 반에 시작인데 7시 반에 시작하는 설명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긴 좀 타이트하군요, 아주. 보통 많이 늦게들 오세요. 늦게 오셔가지고 조금 보통 한 35분, 40분 시작하는데 칼같이 시작하시네요. 자, 이모일이고요. 오늘 사실 저녁에 쉬운 시간 아니죠. 소중한 시간에서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행 시간은 대략 한 60분에서 70분 사이 보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는 시간은 한 8시 반에서 8시 40분 사이면 끝날 것 같고, 그 뒤에 뭐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상담하고 질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요, 많지는 않고요. 보시면 중간에 아까 말씀해 주신, 시장님 말씀해 주신 얘가 있어요. 상담지가 있고요. 요거 다시 한번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도 있어요. 제 얼굴 있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여기 복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 두 개를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란 표현보다는 프로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인성의 문제고 프로는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 거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합격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로 저는 T보다는 P를 좀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논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있고 내신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되면은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올릴 텐데 모의 논술이 생길 거예요. 이제 대학이 진행하는 모의 논술이 있을 거고 일정별로 나올 텐데 하나하나 찾아보시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한 1년에 4번 정도 시즌 4까지 해가지고 모의 논술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로 보시면은 아마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뭐 좋아요는 필요 없고요, 알람도 필요 없고 구독은 필요해요. 구독 제가 지금 1250명인가 그래요. 1250명 만드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처음 하면은 저는 기본 한 10만 원 시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1년에 500명 늘더라고요. 500명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인데 1년에 500, 지금 한 1200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게 다른 유튜브는 예를 들어서 뭐 등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등산 쭉 하잖아요. 쭉 안 나가요. 들어오고 안 나가는 거고, 입시 유튜브가 왜 안 느냐면은 처음에 들어와요. 입시가 끝나면은 나가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바닥으로 갔다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오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간 1200명이고 죽기 전에 1만 명 가보는 게 계획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저는 연대 언론공부로 졸업을 했습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과예요. 보통 인문계 친구들이 경영하고 언론 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경영을 가라고 해요. 전공이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하는 학과랑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9월 초쯤에 한번 설명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설명회는 뭐 다른 설명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설명회입니다. 9월 두 번째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은 수시 논술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 드리고 책자 드리고 설명해주는 중요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때도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이 있으시면은 정말 월차를 내서라도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학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가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가야 될 학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인 두각, 미래탐구, 세정, 오르비 중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립백은 전부 다 대치동이에요. 대치동 밖으로 나오는 거는 강사한테는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동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진 않은 건데, 중개 학림하고는 여기 인연이 깊은 학원이에요. 원장님하고 사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대치동 밖에서는 학림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크게 한 3가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논술 전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예요. 논술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드릴게요. 어디 있냐면은 이 프린트에 있어요. 여기에 8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8쪽이 맞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여기 있다. 거기 보면은 수능 최저표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룹별로 되게 보기 편하게 나눠놨어요. A그룹이 수능 최저가 없는 최상위 대학. 그 다음에 B가 이제 최저가 높은 대학, C가 2합 라인, D가 2합의 낮은 라인, E가 1합, F가 최저가 없는 낮은 대학입니다. 일단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디게요? 만약 인문논술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한 장을 쓴다 그러면 어디 쓰는지 아세요? 한 장 쓰면? 잘 모르시더라고 생각보다. 한 장 쓰면 어디 쓰게요? 최상이면은 연대 아니고 어디게요? 설마 고대는 아니겠죠? 경희대 한의예입니다. 한 장 쓰면 경희대 한의예고 두 장 쓰면은 경희대 한의예 연대. 그 다음에 이제 세 장 쓰면은 고대까지 추가하고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대 경제였구나. 그 연대 경제 논술로 붙은 친구가 있었어 우리 반에서. 연대 경제 붙고 논술로 붙었는데 안 갔어요. 어디 갔냐면 이제 수시로 학생부로 대구대 한의에 갔어요. 정말 이과가 정말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연대 붙어도 대구대 한의에 가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가장 상위권이 모이는 데는 경희대 한의에, 그 다음이 연대입니다. 다음이 고대 될 텐데 고대 특이해요. 고대 최저 한번 보세요. 최저가 거기 제가 탐 옆에다가 1 적어놓은 거는 탐구 두 과목 중에 높은 거 한 과목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4, 8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문과 친구들이 4, 8을 거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4, 8을 맞추면은 실제 경쟁률은 최저 맞춘 애들은 무조건 한 자릿수가 될 거예요. 두 자릿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4, 8도 5반데 거기 옆에 보시면 경영 보이세요? 경영 4, 5잖아요. 4, 5면 문과에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서울대 가요. 그 4, 5를 가지고서 고대 경영을 쓸 이유는 없어 사실은요. 정말 뭐 이게 미달나진 않을 겁니다. 미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낮아질 거예요. 뭐 한 3대 1 내외 정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가 맞출 수 있다면 4, 8이든 4, 5가 맞으면은 고대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 보시면 최저 반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능 최저는 점수를 반영하는 거고 등급 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개입니다. 최저를 맞췄냐, 최저를 못 맞췄냐 이거만 보는 거예요. 최저를 대학들이 요구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전에 성대였구나. 성대가 성대 설명회 가면 맨날 보여줘요. 우리 학교 떨어진 애들 보여주거든요. 올 1등급 받고 떨어진 애들 되게 많아요. 논술에서. 떨어진 이유는 단순해요. 왜 올 1등급인데 논술 왜 떨어지는 거냐? 그걸 못 썼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붙은 애들 보여줬어요. 붙은 애가 얘 붙은 적 있었거든요. 자연계 학생이었어요. 이때가 2합 4를 요구했는데 얘 2합 4 맞췄나요? 맞췄죠. 얘도 맞추고 얘 맞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고 떨어진 애들 되게 많았고요. 이렇게 맞고 붙은 애가 있었어요. 대학이 보기에는 이거 안 중요한 거예요. 얘는 9면은 문제 안 푼 거예요. 백지예요. 그래서 찍어내면은 7, 8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어하고 영어는 아예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전략적으로 수학하고 이과 친구였거든요. 과탐이었어요. 수학 과탐 해가지고 2합 4 딱 맞추고 그러면 이제 페일이 아니고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잘 보면 붙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들이 많은 의심을 받아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잘 쓰는 애를 뽑지 않는다. 그러면 뭐 보고 뽑냐? 수능 잘 보는 애를 뽑는다. 이런 의심 되게 많잖아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머인데 이렇게 붙고도 떨어지고 이렇게 써도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건데 대학에서 수능 점수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뽑는 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물론 뭐 대학이 욕심 부릴 수 있겠죠. 수능 점수 좋은 애를 뽑자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5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대인데 성대가 시험을 언제 보냐면요. 수능 보는 주요 토요일 날 보는 겁니다. 목요일 날 수능 보고 토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봐요. 논술을 봐요. 성대 논술 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다 누구냐? 절대로 정시로 성대를 못 가는 애들이에요. 정시로 성대 갈 수 있으면은 논술 시험장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시에서 성대 플러스 그 위까지 쓰는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성대가 설사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서 야 논술 전형이긴 하지만 사기를 쳐가지고 너 수능 잘 보는 애를 뽑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대가 탐낼 만한 애들은 절대로 시험장에 오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오는 애들은 정시로 성대 갈 애들보다 성적이 낮은 애들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납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대학들은 딱 두 개예요. 맞냐 틀렸냐 해가지고 최저가 충족이 됐냐 안 됐냐만 보는 거지 이렇게 충족시키건 이렇게 충족시키건 학교가 보기엔 똑같은 애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논술로만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은 아시죠? 논술은 진짜로 합격률이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되게 많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수시에서 제일 많은 원서를 쓰는 게 논술이에요. 학생부가 아니고 논술 원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애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애들이 논술을 쓰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다만 실경쟁은 조금 떨어집니다. 실경쟁은
최저를 맞추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애들이 시험장에 가보면 알아요. 시험장에 가보면 보통 반보다 조금 덜 차 있어요. 시험장에 온 애들이. 걔네 중에서도 최저 못 맞추는 애도 떨어지게 되는 건데 보통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떨어지면은 2분의 1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4분의 1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통상 한 3분의 1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평균 경쟁률은 한 50대 1 나옵니다. 최초 경쟁률은 50대 1이고 최저 맞추면 보통 한 16대 1, 17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17대 1이 만만한 건 아니죠. 만만한 건 아니어도 50대 1만큼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 맞추면 상당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꽤 할만한 게임이 된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수능 최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최저 안 맞으면 아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최저 맞아도 글 못 쓰면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도 맞아야 되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따가 저희 반 아이들 붙은 애들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 반에서 제일 많이 붙는 경우는 이 경우 2개 맞추는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 반이 영어하고 사탐은 맞추만 하지만 국어 수학에서 이과 애들보다 잘해가지고 1, 2등급 받는 애들은 되게 드물어요. 결과적으로 문과에서 이과와 경쟁하는 국어와 수학에서 등급 맞추는 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얘는 할 수 있잖아요. 영어 우리 애들 몇 년 했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영어 유치원, 영어 태교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이 있으면 이쯤 되면은 영어 최저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맞추는 게 가능해요. 상대평가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맞추지는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면 맞추기 어려운 거지만은 영어는 맞추면 해요. 그래서 영어랑 그 다음에 사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요거 2개 맞추면은 보통 그래서 영어와 사탐으로 갈 수 있는 최상위 대학이 최저 있는 대학 중에서는 경희대까지 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동대, 건대 요 라인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 2개를 맞춰 붙은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 2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 사탐도 이합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차피 정시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최저는 진짜 중요합니다. 실력이 좋은 애들이 최저 안 맞아서 시험장에 못 가는 경우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꼭 맞춰야 되는 거고 2개 적어드리는 건 뭐냐면 당연히 정시가 모든 과목이 중요하죠. 다만 영어하고 사탐은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있어요. 내신은 거기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어요. 그쪽 보시면 일단 예전하고 바뀐 게 뭐냐면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거기 그 논술 100이라고 써있는 건 내신을 버린 학교들이에요. 학교들이 내신을 많이 빼고 그냥 논술 100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를 내면서 자신이 붙은 겁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신 반영 안 해도 논술만으로 좋은 애들을 뽑을 만한 확신이 있으니까는 문제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내신 빼고 수능 최저 빼고 그냥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참고로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높잖아요. 최저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논술로 변별력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최저가 높으면은 4.8, 그다음에 4.5 맞춘 애들은 논술에서 잘못 뽑는다 하더라도 완전 꽝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 편인 거고 연대처럼 논술을 오래 봐온 대학들은 자신이 넘치는 겁니다. 내신도 안 보고 최저도 안 보고 오로지 글만 보고서 인재를 선발할 자신감이 넘치면은 그때는 다 날려버리고 논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는 좀 문제가 좀 정교한 편이고 고대는 올해 지금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확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되게 낮아요. 보시면은 내신은 아예 안 보는 대학들도 많고 보는 대학들도 봐도 이 표를 보는 법 좀 설명드릴게요. 왼쪽이 반영 비율이고 오른쪽이 등급별 점수가 있는 건데 반영 비율은 의미는 없어요. 내신을 갖다가 뭐 20% 반영하냐 10% 반영하냐는 보는 게 아닌 거고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데 그 등급이 몇 점을 깎이냐 이걸 보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서강대인데 서강대 보시면 1등급 10점 보이세요? 10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2등급은 9.96, 3등급 9.92면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서강대 합격이 가능한 마지막 내신은 몇 등급이에요? 학교가 어디까지는 살려줄 것 같으세요? 이 표를 보면 뽑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이 밑은 버리겠다. 명확하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몇 등급까지가 생존 한계선일까요? 8이에요, 8. 8까지 뽑는 겁니다. 8등급을 받으면은 전교 1등하고 8등급하고 차이는 100점 만점에서 0.3점이에요. 논술은 1점 단위로 채점하는 거고 0.3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1점 미만 감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강대는 8이면 되는 거고 9면 바로 사망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 받기도 어려운 거 아시죠? 내신 우리 애들이 내신 다 못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 전체 평균 내신이 얼마냐면 4.5등급이거든요.
4.5긴 하지만 그래도 8은 없더라고 보니까요. 있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못해도 7이에요. 왜냐하면 8 받기 너무 힘들잖아요. 내신 8 받으려면은 3년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순간 작은 실수만 해도 7등급 뜨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애 아니면 8도 괜찮고 9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중대는 몇 등급까지 뽑는지 아세요? 7까지요. 7까지. 중대는 7이고 왜냐하면 20점하고 19.2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8은 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광탈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3.2 가까이잖아요. 3.2는 논술로 극복이 안 되는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어디까지 뽑겠다라는 게 되게 명확합니다. 대신에 이 선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5등급이면 상관없어요. 5등급까지 감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 7 넘어가면은 일부 못 쓰는 대학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9등급이라 하더라도 6논술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애가 만약에 5다 그러면은 뭐 그냥 평균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참고로 논술로 붙는 애들은 그러면 붙는 애들 합격생의 평균점이 얼마냐? 연대 논술 합격자 평균 내신이 3.89예요. 가끔 뭐 학교에서 들었다고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 연대 논술 붙으려면 내신 1등급 얘기하는 건데 내신 1등급이 연대 논술을 왜 쓰겠습니까? 연대 논술은 합격자 평균이 3.89고 숭실대, 세종대 합격자 평균이 4.2예요. 그래서 높은 데가 3점대 후반이고 낮은 데가 4점대 초반인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은 4.0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지원했을 때 부담이 없는 선은 5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5까지는 무리가 없고 6 넘어가면은 일부 대학은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리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고 5까지는 감점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비교내신은 누가 받는지 아시죠?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검정고시. 검정고시가 비교내신이고 그 다음에 보통 대학별로 다르지만 4수에서 5수가 넘어가 버리면 내신을 버리고 비교내신 보는 겁니다. 비교내신은 일반적으로 본다라면은 내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신 반영하지 않고 내신 반영 자리를 논술로 호환해서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100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비교내신이다. 우리 애가 비교내신이면은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 잘 쓰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게 내신이고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수능 최저는 진짜 중요해요. 수능 정말 중요한 거고 내신은 진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이 있다가 앞으로 남은 내신이 지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도 제가 끝나기 전에 전반적인 전략 소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대학별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인문논술이긴 한데 인문만 보는 대학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거기 언어논술이라고 돼 있는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만 보는 애들이고 추가로 영어 제시문 붙는 애가 있어요. 이대 인문계열하고 외대 인문계열이 있어요. 영어는 제시문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 영어로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 하나만 영어고 나머지는 전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을 보고 영어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가 추가된 애들이 있어요. 건대 상경이라든가 경희대 사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와 영어가 다 추가되는 제일 무서운 애가 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수령은 한 문장 쓰기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빈칸 채우기. 논술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그냥 뭐 고등학교 서술형 정도? 그래가지고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는 거냐? 칠판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저는 색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 섬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예쁜 색으로 했는데 다 시커매 보이네 이거. 그죠? 자, 유형에서 수리도 보고 영어도 봐요. 근데 결국은 제일 어려운 거는 얘도 아니고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제일 어렵고 그러면은 수리가 난이도가 얼마냐? 연대가 수리를 보는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붙은 애들, 떨어진 애들 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연대 수리 논술이 총 4문제거든요. 연대가 4문제 중에 인문논술 마지막에 수리가 하나 나와요. 25점짜리입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린 애들 보시면은 거의가 이제 학교별로 수리를 보는 대학들은 수리가 한 문제가 추가가 돼요. 2문제 나오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보는 건데 한 문제 난이도가 얼마냐면요. 연대 작년 기준으로 연대 문제를 풀려면은 5등급이 필요해요. 수능 수학의 5등급이면은 연대 수리를 풀만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쉬운 거고 연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지 복잡한 능력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였어요. 그래서 5등급이면 어떤 선이냐면은 작년 문제가 5등급이었고 그 재작년 문제가 4등급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4, 5등급이면 풀어요. 3이면은 깔끔하게 풀고 4, 5면은 꽤 문제가 풀 수 있는 선이 나와요. 6은 못 풉니다. 그럼 이 선은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은 연대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 문제 왜 내는 거냐? 수학을 포기한 애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눈만 뜨고 있어도 5는 나오거든요. 수학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애들을 갖다가 버리겠다는 거지 탁월한 애들을 뽑겠다는 시험 방식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연대가 5 정도예요. 참고로 자연계는 수리눈수라고 해서 연대 반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치 비타민서는 이제 인문반과 이제 수리반이 따로 있어요. 그 보면은 연대 수리눈수반에 들어가려면은 그 반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수학 1등급이에요. 1등급이 붙는 게 아닌 거고 1등급은 연대반에서 안 받아줘요. 가능성이 없거든요. 자연계는 수리가 1등급이 돼야지 학원에 가는 게 되는 거고 인문계는 5등급이면 문제가 풀만한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쉬워요. 근데 얘네 들은 얘가 3등급은 돼야 돼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얘가 3이 필요하고 얘는 2등급이 필요해요. 한양대 건대 마찬가지인 건데 상경계열은 수리가 계열은 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경계열에서 수리를 보고 싶으면 건대는 3등급이 필요하고 한양대는 2등급이 필요해서 얘네만 좀 빡세요. 나머지는 3, 4, 5 정도면 어느 만큼 풀만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나온 학교들이 몇 개 있지만은 다 쉬워요. 영어도 만만한 겁니다. 다만 얘만 좀 세요. 연대는 2등급은 돼야 돼요. 연대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한 3등급 내외, 3, 4등급이면은 꽤 풀만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 파트의 본질은 학교가 얘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얘가 수학을 던졌냐, 영어를 포기했냐,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고 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얘네가 들러지만 인문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전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 그래서 8, 90페이지에 이 3페이지에다 제가 기본적인 정보를 넣어놨으니까는 이거 보시면은 원하는 학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부는 제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논술을 올해가 17년째예요. 17년째인데 항상 제가 2반에서 강의해요. 학님은 딱 2804호에서 강의를 합니다. 애들은 지금 요 반이 지금 딱 요 자리에서 강의하는 거고 요 자리가 지금 딱 꽉 차서 마감이 됐어요. 논술은 마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전략적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뭐 5명 마감, 4명 마감 이런 거 말고 저는 요 반에서 강의하는 거고 이 반이 지금 물리적으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논술 마감은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논술이 마감까지 가게 되는 거냐 이걸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많이 오는 법은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은 신규생들이 많이 올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신규생의 목적이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목적이 있어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목적. 애들 붙이면 와요. 한 명 붙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한 명 붙이면 한 명이 최소한 3명, 4명은 보내줍니다. 작년의 실적인데 저는 매년 이렇게 이제 학교별 한 명씩을 공개를 해요. 24년도 명예 전당이고 학교별로 선별해 봤는데 일단 연대 경영 좋아해요. 그래서 경영은 21, 22, 23, 24 매년 나왔고 연대뿐만 아니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 저는 원하는 데는 다 보내봤어요. 다 보내봤고 매년 이렇게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한 명씩만 꼽아서 이 정도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항상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항상 신고도 당해요. 저 작년에도 신고당했고 재작년에도 신고당했어요. 이게 허위 실적이라고 매년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게요? 논술 강사를 신고하는 거는 100% 누구 같아요? 논술 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 말고 대치동에서 저랑 같이 같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있거든요. 원장님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매년 신고해요.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아닌 거고 개인 강사가 1년 동안 항상 이런 실적을 내고 공개하니까는 그냥 항상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증명자로 항상 보내면 돼요. 보내가지고 입증을 해오고 있고 올해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개, 3개, 4개 붙은 애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가 이 녀석인데 동국대랑 외대랑 홍대랑 항공대 붙은 친구 있었어요. 그리고 항공대는 여기 2번째 라인 끄트머리쯤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친구였는데 이 학생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여기 보시면은 뒷면에 있어요. 뒤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 이 친구가 보낸 문자였어요. 여기 팸플릿에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요. 뒷면 커버입니다. 왼쪽은 학생이 보내준 거였어요. 이 녀석이 맨 처음에 14일 날 오후에 발표가 났었어요. 홍대랑 항공대 발표가 나고 그때 이제 2개 붙었다고 연락 오면서
야, 내일 결과 아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다음날 오전에는 외대가 붙었고 다음날 오후에는 동대 붙었어요. 네 개를 붙어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이 네 개 붙으면 어디 가게요? 동대, 외대, 항공대, 홍익대. 엄청 고민하다가 외대 갔어요. 외대 갔고 오른쪽은 또 어머님과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논술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운 좋으면 붙겠지. 떨어지고 나면은 그래 난 운이 없었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마음이. 근데 운으로 이 친구는 2개 붙은 친구고 이 친구는 3개 붙은 친구고 이 친구는 4개 붙은 친구인데 운으로 4개 붙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냐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이 4개 붙었는데 동국대 경찰행정 붙었어요. 결과 44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외대가 러시아어과 거기 27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홍대 법학이 51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항공대 경영이 37대 1이었어요. 224만이에요. 이 4개 대학교를 운으로 붙을 가능성은 224만 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수험생이 50만이고 이게 운으로 붙을 가능성이 예고 그러면 이거 운으로 붙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운으로 붙지는 않아요. 얘가 잘 썼거든요. 잘 쓰는 애들은 동대가 봐도 뽑을 만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외대가 봐도 탐나는 인재고 홍대, 항공대가 봐도 얘는 합격이 가능한 성이 되는 거예요. 글을 잘 쓰면 누가 봐도 합격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운으로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붙어가지고 얘 4개 붙었으면 3개 버렸잖아요. 3명 살리고 가는 겁니다. 정말 추합 1명씩 살리고 가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요즘 외대 가가지고 신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리스트를 공개를 하고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계획이에요. 왜냐면 나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가지고 특히 뭐 되게 많이 붙는 데가 뭐 외대, 뭐 홍대 이런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홍대에서 대표 주자가 될 최소한 3명은 붙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넣어달라고 하는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로 이제 성까지만 공개하고 까지 넣어달라는 애들도 있어요.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좋은 실적을 내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순위는 강의예요. 강의인데 강의를 저는 조금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전 판서를 이렇게 해요. 애들이 제가 강대에 있다 보니까 강대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작년에 1년간 논술을 하고 망한 애들이 오거든요. 걔네한테 제가 첫 시간에 설문조사하는 게 있어요. 너네가 작년에 들었던 강의 중에 나쁜 점 설명해줘. 그리고 좋은 점 설명해줘. 이거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알게 된 게 있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논술 강의가 뭐냐면은 논술에 국어 강의하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런 거예요. 계속 읽어주고 독해주고 읽어주고 독해주는 거는 국어는 가능해요. 근데 이런 강의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들으면은 제시문이 뭔지는 이해를 합니다. 자, 다 듣고 글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강의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논술은 독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답안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얘 쓰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차례대로 쓰면은 답안이 완성될 수 있게 계율을 깔끔하게 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짜고 나면 애들이 글을 되게 편하게 써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모호하게 떠도는 그 정도 이해는 쉬워요. 지문도 뭔지 알겠고 문제가 뭔지도 알겠는데 정작 쓰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실전적으로 시각적으로 명료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 연대, 고대, 성대부터 뭐 외대, 성신여대까지 모든 대학을 다 봤을 때 문제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벗어나는 대학은 없어요. 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은 어떻게 했냐면요. 1, 2, 3, 4, 5, 6, 7월까지는 세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 2월에는 얘만 보고 3, 4월 얘만 보고 5, 6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달 5월이니까는 얘를 볼 거예요. 자기가 해볼 겁니다. 는 1, 2, 3, 4월에 수업을 들은 친구는 상관없지만 5월, 6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얘는 못 듣느냐 하시는 건데 1, 2, 3, 4, 5, 6, 7이고 8월부터는 가로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프레임을 세로축으로 한번 보고 가로축으로 한번 보기 때문에 요 지난 것들은 다시 8월부터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없어요. 연대가 문제 4개 내는 건데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수리 문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은 저 5개의 순서는 바뀌지만 문제 유형이 바뀌진 않아요. 학교마다 문제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달랐어요, 실제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는 문제가 학교마다 달랐고 요즘은 거의 똑같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시가 끝나고 나면 모든 대학들은 자신의 기출문제를 공개해요. 그러면 교수들이 내가 낸 문제와 다른 대학이 낸 문제를 비교해 보거든요. 그러면 바로 보여요. 아, 우리 문제가 후지구나. 쟤네 문제가 좋구나. 그러면은 자기 문제를 버리고 쟤네 문제 따라갔어요. 예전에는 다 누구 따라갔냐면은 전부 서울대 따라갔어요. 모든 대학이 서울대 따라가다가 서울대가 날아갔죠. 그 다음부터 누구 따라가냐? 연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메이저냐면 이 둘이에요. 연대랑 성대가 메이저예요. 고대가 좀 뭐 영향력이 생기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고 해서 연대와 성대가 요 문제 유형을 만들어냈고 모두가 베끼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보시다시피 경희대건 외대건 성신여대건 이 프레임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거의 동일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이렇게 유형별로 진행하고 세로축으로 한번 8월부터는 가로축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논술을 한 장 쓴 애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반에 제일 많은 애들이 6논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6장을 여러 대학에 쓰기 때문에 유형별로 체화가 되면 어떤 대학을 쓰더라도 편하게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강의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이 누구죠? 글을 쓰면은 첨삭을 받아야 돼요. 첨삭은 2번씩 합니다. 첨삭은 1, 2차가 진행하고 1차는 첨삭 담임 선생님이 봐주세요. 이분들은 경력이 17년이 제가 강의한 게 17년이거든요. 이분 첨삭 경력이 17년 이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논술 강의를 시작한 17년 전에 이미 첨삭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저랑 만나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같이 17년째 첨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는 저보다 많으세요. 제가 40대 후반이고 이분들이 보통 50대 중후반 되십니다. 그래서 평생 첨삭만 하신 분들의 이 나라 첨삭계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글의 디테일을 봐주시고 써야 돼요. 2차는 제가 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디테일을 봐주시면 저는 글의 전반적인 로직을 볼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매주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첨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이 매주 만나긴 하지만 제가 1차를 보진 않아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첨삭까지는 제가 연락이 안 나와요. 저는 강의를 시작한 첫 해 빼고서는 두 번째부터는 늘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1, 2차를 제가 다 보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차를 다 담임 선생님이 봐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은 또 인원이 적은 반들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건데 저는 그렇게 진행해 본 적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1, 2차를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1차를 강사가 안 보는 거를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뭐 받아보면 달라지긴 해요. 워낙에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1, 2차를 쪼개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인원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작년이 제 인생 최고였어요. 올랐으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좋아요. 매년 애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첨삭이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2번 받는 거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입안 꽉 채워 수업합니다. 대치동은 훨씬 사이즈가 커요. 거기는 어째 강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두고 강의하지만 컴플레인이 나오진 않아요. 강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원 많은 강의를 신기하게 수능 강의를 인원 많으면 좋아하세요. 강의 잘하니까 인원 많겠구나 생각하시는 거고 논술로 인원 많으면 조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데 본질은 이겁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인원이 적은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인원이 항상 많았고 올해도 작년보다 적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좀 작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첨삭은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삭 끝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성적이 나와요. 평가를 받을 거고 매주 어플을 통해서 어머님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적에는 내 점수 반평균 100분이 나오고 어플로 보시는 게 가능해져요. 제가 100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내 점수, 이게 평균, 마지막에 이제 그 대치동을 포함한 전체 평균이고 이 밑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100분위가 나올 거예요. 100점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100점 안 줍니다. 100점 준 적 있었는데 100점 주면 어떻게 되게요? 학원을 끊어요. 가지고 배울 만큼 배웠다 생각해 학원을 끊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00점을 안 주고 가장 잘하면 90점 정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누적해서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생깁니다. 언제게요? 언제 써먹게요? 나중에 9월 첫 주에 구모가 있고 9월 두 번째 주에 논술 원서를 쓸 텐데 학교 담임하고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랑 상담하게 될 겁니다. 학교 담임하고 상담하면은 담임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육모, 구모 등급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담임 알고 있는 거는 내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 등급하고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상담하고 논술 원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아세요? 이거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거. 논술 원서를 쓰는데 수능 모의와 내신 가지고 원서 쓰는 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빠졌는지 아세요? 논술 원서면은 논술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정시 원서를 쓰는데 얘 수능 점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눈 감고 막 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학교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도 대학이 진행하는 모의 논술을 갖다가 응시하라고 강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모의 논술 보면 성적표 나오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랑은 상당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 아이의 글쓰기 실력을 몰라요. 그 어떤 컨설팅을 받아도 아예 글쓰기 실력을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고, 그 다음에 저는 매주 보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인 아이의 글의 결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거 두 개 보는 거고, 저는 얘 더하기 논술에 대한, 평소에 글씨 잘 쓰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요. 논술에 대한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서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논술 강사는 바빠요. 수능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은 영어 강의하면 끝나잖아요. 논술은 논술 강의하고 성적 매겨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레벨인 상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느리지? 상담 들어오면 하고 매주 얼굴 보고 별소리 다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커요. 논술 원서는 혼자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더하기 나중에 9월 초에 제가 설명회도 하고, 제가 설명회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원서의 초안에 짜오시면 저랑 다시 한번 상담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학, 어떤 학교 쓸 거지를 저와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논술 강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수능 끝나고 11월 파이널 때보다 9월 두 번째 주가 제일 바빠요. 1년 중에서. 그동안 저랑 상담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강의 소개고, 오늘 사실은 요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이제 애들 중간고사 끝났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내신이에요. 자, 보세요. 담임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우리의 내신이 이 정도인데 이 내신 가지고서 수시 학생부를 어느 만큼 쓸 수 있을지를 갖다가 얘기가 끝났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3월에는 끝났어야 돼요. 늦으면 뭐 지금 5월이긴 한데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담임하고 얘기를 해보고 어디 갈 수 있나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인 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2학년 기말고사 2학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2학년이 거의 확정이고 3학년 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대학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담임이 지금 이 정도면은 강원대 정도 갈만하다 그러면은 강원대 내가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래 괜찮다. 강원대가 괜찮다. 혹은 경희대까지 나쁘지 않다 라고 판단되면 내신을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이 마음에 들면 내신을 준비하는 거고, 대학을 들어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단 마음에 안 든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무관하게 그냥 지방에 있다 그러면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내신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학림 아이예요. 학림 아이인데 제가 조금 사례 좀 말씀드릴게요. 얘가 우리 반 애들 내신이 다 똑같아요. 신기하게. 평균이 얼마냐면 얘가 2학년까지 끝났을 때 4.5등급이었어요. 서울 여기 중계동 일반고 학생이에요. 내신 4.5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학년 2학기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4.5면은 갈 데가 없거든요. 저는 이 정도 내신 나오면은 학생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거 가지고서 보통 갈 수 있는 게 뭐 강원도나 뭐 경기도도 좀 어렵거든요. 뭐 충청도 가는 건데 안 가기를 원해요. 저는 상담할 때 지방대는 안 씁니다. 지방대는 수시로 가는 게 아니고 수시가 망하면 정시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지, 수시의 소중한 카드를 지방대로 낭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 쓸 건데 학교에서 꼭 쓰라 그럴 거예요. 왜 쓰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내신이 4.5고 그 다음에 수능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논술로 6장을 쓴다고 쳐봐요. 붙으면 좋은 건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시에서 논술이 떨어지고 수능이 망하면은 이 학생은 뭘 하냐? 재수를 해요. 담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재수예요. 왜 재수냐면 이 학생이 수시가 더 떨어지고 정시에 합격된 대학이 없이 재수를 하면은 학교 입장에서, 담임 입장에서는 이 학생은 카운팅을 할 때 탈락생으로 잡히는 거예요. 학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 애들이
갔나? 스카이 몇 명 갔나? 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비율이 중요한데 얘가 학생부를 안 쓰면은 탈락생으로 카운팅 되면은 이거 학교도 안 좋고 담임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상한 데 쓰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지방대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쓰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재수를 하더라도 어딘가는 붙어놓고 재수해야 된다고 재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안 갈 대학을 뭐하러 쓰는 겁니까? 그 신기한 대학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 붙을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 좋은 거냐? 고등학교에 좋은 거고 담임에게 좋은 건데 우리 아이는 한 장의 카드를 버리는 겁니다. 이거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교 담임과 아이의 이해관계는 전반적으로 일치해요. 애가 잘 가면 담임이 좋은 게 맞는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조건 어디든 신기한 데든 안 갈 대학도 무조건 쓰라 그럴 거예요. 무시하시고 들어보시고서 서울 안에 있고 인서울이고 나쁘지 않다 그러면 쓰는 게 좋은 거고 지방이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4.5인데 그러면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담임하고 상담했는데 3학년 때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한 3.5까지 오면은 학생부 쓸 때가 있다고 내신 열심히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4.5 받던 애가 3.5 받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면 얘가 도대체 이번에 이거 X라고 넣을게요. 이번에 이게 지금 2학년 끝났을 때 4.5 내신이었고요. 그럼 3학년 때 도대체 몇 등급을 받으면은 전체 내신이 3.5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비례식 세우면 나오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얼마냐? 마이너스 0.5등급 받으면 돼요. 이게 2학년 끝난 내신이고 3학년 1학기 마이너스 0.5를 받으면은 통합이 3.5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0.5 못 받을 겁니다.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내신이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돼도 학교에서는 내신하라 그래요. 왜? 내신 안 하면 애들이 수업 안 듣거든요. 학교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안 듣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서 이 정도 닭이 갈만하다 싶으면 내신하는 거고 갈 필요가 없다. 나 거기 왜 가냐? 카드가 아깝다라고 판단된다라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애들이 한 달 반 동안 내신 파고 있을 때 우리 애는 수능하는 거예요. 내신 1등을 모르는 거야. 수능 한 문제 더 맞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신이 움직이는 폭은요. 지금 4.5잖아요. 그러면은 3학년 내신은 3학년 중간 털어가지고 잘하면은 4.3이 되는 거고 못하면 4.7이 되는 건데 4.5는 쓸모없는 내신이고 4.3도 쓸모없고 4.7은 더 쓸모없는 내신이 되는 겁니다. 아무 자가 쓸모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수능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이 내신하니까 내신 기간이니까 담임이 하라 그러니까 내신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내신이 필요한가? 우리 목적은 내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논술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적은 수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 뭐죠? 그건 대학 가는 거예요. 목표는 대학이지 특정한 수단을 나한테 맞는 수단을 고르는 겁니다. 내신 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속 터지는 게 어머님들도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는 건데 내신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수능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잘 못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는 마무리는 잘하고 싶다. 내신은요 이미 2학년 2학기 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못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는 이미 사망하셨거든요. 걔는 심폐소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능은 올라가요. 수능은 우리 애가 지금까지 못했어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내신은 누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내신 전략이고 남은 게 지금 3학년 1학기 기말이 남아있어요. 2학기는 반영 안 되지만 학생들도 있니 여기? 반영 안 돼도 공부는 해야 돼. 왜냐면은 고3은 2학기가 반영 안 되지만은 재수가 넘어가게 되면 2학기 내신 반영하는 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 가겠지만 사람 팔자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2학기 내신 받기도 쉬워요. 애들이 안 하거든요. 평소 하는 거 반에 반만 해도 평소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2학기 내신은 그냥 조금만 해도 되는 겁니다. 학교 빠지지 말고 이게 그래가지고 되게 많아요. 뭐 2학기 때 수능 끝나고 무단결석 엄청 많은 애들 그 해에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재수 대성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내년에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성실하게 가고 내신 조금만 해도 내년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니까는 2학기도 버리지 말고 그냥 최소한 성의만 모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신이었고 두 번째 수능이에요. 제가 수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수능과 논술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탐을 고를 때 논술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뭐 어머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사탐에서 유리한 과목이 있어요. 누가 유리하냐면은 1순위가 사문이에요. 사문이 유리하고 두 번째가 윤사, 생윤이거든요. 뭐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사문과 윤사라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우리 좋은 거고. 근데 아니다. 제일 쓸모없는 과목이 누구냐면은 한지, 세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과목들을 버리고 논술에 유리한 과목으로 옮길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탐 과목은 어떻게 고르는 거냐? 우리 애가 등급을 잘 받을 과목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바꿔나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특히 자연계 친구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오면서 사탐을 자꾸 고민하는 건데 논술 고민하지 말고 등급 자체만 보는 거예요. 수능 잘 나올 거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논술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제가 감당할 부분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술 시험에 나오는 사탐에 무슨 뭐 경제가 됐든 뭐 정체가 됐든 뭐 사문이 됐든 모든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논술 사탐 범위가 되게 넓은데 논술 시험에 나오는 범위 되게 한정적인 주제들이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매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는 두 주 수업했는데 한 주는 경제 정리했고 또 한 주는 윤리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논술 수업 시간에 필요한 사탐에서 필요한 논술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 주가 주말에 개강이구나. 이번 주도 뭐하냐? 이번 때는 사문 개념 할 거예요. 사문. 개인과 사회관계 정리해 줄 건데 그래서 논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볼까 이것만 가지고 사탐 고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들 수학 포기한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포기했다고 말 안 하지만 이미 등급은 거의 포기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건데 그리고 상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저한테 어머님보다 아이들이 많은 말하는 경우가 저 수학 포기하고 최저 가지고 수학 빼고 나머지 최저 맞춰가지고 논술로 갈래요라고 말하는 애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어봐요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되죠?라고 그러니까 된다라고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빼면 수학 빼고 나머지를 맞춰서 논술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수학을 버리고 최저를 맞췄을 때 논술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저 논술 강사지만 진짜 많은 아이들이 붙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요. 논술은 보장이 없는 시험인 겁니다. 보장을 원한다면은 수능도 보장이 없어요. 수능 시험 미래 보는 거잖아요. 미래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수능도 보장이 없고 논술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되는 건 딱 하나예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 가는 거. 학생부는 보장이 돼요. 낮게 쓰면은 부른다는 보장이 있지만 수능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버렸다가 논술에서 안 나오면은 정시로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는 그냥 수학을 포기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진짜 여유가 생기고 기분 좋아지는 건데 일시적인 거예요. 입시 끝나고 훨씬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학 포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수학에서 최소가 얼마냐? 3등급이에요, 불행히도. 우리 반에 지금 이제 한 명은 학림이고 또 한 명은 딴학원인데 재수생 2명 있어요. 국어 2, 그 다음에 수학 4, 영어 1. 탐구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국영수 2, 4, 1 나오면은 정시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인서울이 안 돼요. 한 녀석은 단기대 다니고 있거든요. 또 한 녀석은 여기 과기대 다니고 있어요. 과기대는 뭐 인서울이긴 하지만 인서울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서울 대학에 가려면은 국어가 2고 영어가 1 나와도 수학 4 뜨면 인서울이 안 돼요. 수학이 3이 필요해요. 3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면은 어차피 딴 게 받쳐줘도 서울에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와봤자 단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3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애가 3이 될 수 있냐? 제가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반 애들 수학 평균 등급이 4에서 5예요. 3이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지고 만약 우리 애가 7도 있거든요. 우리 애가 4면 열심히 3을 만드는 게 맞아요. 지금 7이면은 3이 될까요? 어렵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수학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7등급이잖아요. 수학 버리고 올해 입시가 잘 되면 좋겠지만 올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냥 재수는 요즘 별거 아니에요. 재수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수 이상이에요. 재학생이 드물어요. 재수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삼수는 우울해요. 삼수는 정신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재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수학이 7이면 수학을 버리면 내년에 7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7을 시작해서 내년 수능에서 3이 가는 건 되게 힘들어요. 어려운 거고. 지금 7이면은 수학 해야 돼요. 수학 해가지고 수학하면서 당연히 논술로 가려고 노력하는 건데 논술을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7을 갖다가 올해 5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올해 3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요. 올해 5가 되는 거고 그럼 내년에 5로 시작해서 3으로 가는 건 가능해요. 7에서 3으로 가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이거 보여드리는 게 그냥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 겁니다.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올해 가면 좋은 거예요. 올해 가면 좋은 거죠. 올해 못 간다 하더라도 내년 계획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5, 3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던지고 내년에 그냥 7에서 3으로 바로 뛰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원래 교육의 목표가 있죠. 원래 수학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수능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육의 근무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삶을 위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학을 포기하면은 정시가 없고 대학 못 가는 거 중요한 건데 그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현명한 삶을 살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는 뭐냐면은 합리적 사고거든요.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사고력이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 수학과 무관해 보이는 뭐 번역을 하든 뭘 하든 되게 어려워져 사실은요. 그래서 생에 살면서 수학적 사고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건 아닌 거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명한 삶을 사는 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꼭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데 어차피 직면하게 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야. 지금은 모의에서는 많이 맞으면 좋아요. 2합도 좋고 3합 좋고 4합도 좋지만 최소한도 2합은 맞아야 된다. 2합을 뭘로 맞출지는 애들마다 뭐 상황이 다르니까 대신에 제일 많이 맞추는 거는 영어, 사탐에서 2합 맞춰서 경희대까지는 도전해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략에서 수능 모의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건 이제 논술이에요. 애들이 논술 어렵다 그래요. 언제 어렵다 그러냐면 이제 첫날 수업을 들어요. 그 이제 상담해 보면은 논술이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어머님들도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논술이 어렵죠. 근데 수능은 쉽던가요? 수능 어렵지 않나요? 내신이 쉬웠나요? 수능과 내신이 쉬웠으면 논술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어려운 거예요. 수능이 어려워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하는 겁니다. 내신이 1등급이면은 논술 안 해요. 내신이 봤는데 어렵거든요. 수능도 어렵고 내신도 어렵고 논술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라는 대학 가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간혹 애들이 와서 어머님도 그러시거든요. 논술이 우리 애가 논술이 어렵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에서 대학 가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애들이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존재하지는 않아요. 수능 끝나고 일주일 빡세게 해서 대학 가자, 논술하자 이런 애들 거의 99% 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논술이 어렵다는 저는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논술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근데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 같이 쉬운 전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냐? 문제도 어렵지만 일단 경쟁률이 무섭잖아요. 제가 하나 사례 들어보면은 연대 기준으로 보면 정시가 있고 논술이 있어요. 논술은 이거 먼저 볼까? 논술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350명 뽑았어요. 몇 명 지원했냐면요. 15,000명 지원했어요. 1.5만. 엄청 많죠? 얘네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경쟁률은 40대 1 나왔어요. 정시는 1,500명 뽑았어요. 한 4배 뽑아요. 4배 뽑았고 지원자가 6,000명이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예요? 이거 이 정도는 되시잖아요. 4대 1이에요. 그러면은 논술이 경쟁률가 어렵냐? 자, 보여드릴게요. 논술은 연대 논술은 제한이 없어요. 내신 제한도 없고 수능 제한도 없고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연대 가겠다는 애들이 다 모인 애가 15,000명이에요. 그래서 350명 뽑아서 40대 1. 이거는 고정이에요. 이게 허수예요. 그러면 연대 6,000명 지원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정시로 연대 가고 싶은 애가 6,0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몇 명이게요? 내가 연대 따위에 갈 수 없다. 서울대 가야겠다. 연대 가는 건 가문의 수치다. 이런 애들 있겠죠. 일부 1,000명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정시로 연대 이상 갈라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에 50만 명 있습니다. 50만이에요. 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6,000명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9만 4천 명은 어떻게 된 거냐? 얘네 원서 왜 안 썼는데요? 얘네는요 연대에 떨어진 거예요. 언제 떨어지는 거냐? 59만 4천 명은 수능 보는 당일날 연대에 떨어지는 겁니다. 연대 원서를 써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게 59만 4천 명이고 나머지 6천 명은 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1,500 뽑기 때문에 4,500명이 오판을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대 떨어진 애들은 얼마냐면요. 40, 숫자가 크네. 49만 8,500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연대는 정시로 연대 가려고 그러는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있고, 논술로 연대 가고 싶은 애들은 1.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경쟁률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333대 1 나와요. 왜냐면 분모가 50만이거든요. 59만 4천 명은, 아니, 49만 4천 명은 수능 보는 당일날, 연대는 물 건너갔구나 라고 떨어지는 애들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6천 명밖에 없어 보이는 거지 50만이 덤비는 겁니다. 실제로 정시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50만 명 모두가 정시 공부를 하죠. 수능 공부 다 합니다. 학생부 지원하는 애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내신 공부 안 하는 애가 없어요. 근데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요, 지원하는 1.5만 명 중에서 논술을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논술은 진짜 신기한 전형이에요. 많은 애들이 논술로 붙고 싶어 하고 원서 쓰고 돈 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찾아가지만 논술은 공부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 저희 반수강생 부모님도 좀 계시지만 제가 대치동에서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는 대치동 한가운데에서 논술 설명을 하면서 조사해 보면은 논술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는 10분의 1이 안 돼요. 대치동에서 논술 설명에 온 어머님들 중에서도 10분의 1 미만이 논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다 원서 쓸 거거든요. 원서는 써요. 공부도 하기는 해요. 언제 하냐? 수능 끝나고 해요. 수능 끝나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 당연히 예상하는 바대로 붙기 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장점이 뭐냐면요, 실제로 경쟁자가 가장 적은 전형이에요. 정시 경쟁자는 50만 명이고 논술 경쟁자는 1.5만, 아무리 많아도 5만 넘어가게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낮은 전형이게 돼요. 또 하나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논술이 쉬워졌어요. 왜 쉬워졌냐면 옛날에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는데 문제가 좀 쉬워진 이유는 정부가 논술을 싫어해요.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싫어하는 건데 논술이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논술이, 생각해 보세요. 논술이 사교육의 주범입니까? 누가 사교육의 주범이죠? 사교육 주범은 현우진 쌤이에요. 그 정도 스케일은 돼야 주범이 되는 거지. 전국의 논술 수강료 다 모아도 현우진 쌤 10분의 1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교육에서 논술이 전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논술을 원래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를 사교육을 안 받고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라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논술 붙으려면 진짜 꽤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기간이 조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1년이에요. 이미 지났어요. 1월이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1월에도 이 말씀 드렸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봐도 전 1월이 제일 좋은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하면은 1년 가는 건데, 제일 좋은 시점이긴 하지만 이미 지났잖아요. 내년 1월은 늦잖아요. 26학번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은 지났고, 다만,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기간과 합격률은 당연히 비례하는 겁니다. 오래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수학도 오래 하는 애가 잘하고, 바느질도 오래 하는 애가 잘하고, 논술도 오래 하는 애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많이,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2년, 3년이 필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슬픈 현실인데 논술은 단순해요. 쉽게 말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얘네가 언제 다 사라졌냐면요. 서울대 논술이 폐지되는 순간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서울대 논술이 있을 때는 전국의 최상위 애들이 논술 다 공부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경희대 쓰고 그래서 경희대 논술 시험장에 가면은 서울대급 애들이 만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무서웠는데 서울대가 사라지면서 상위권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논술 경쟁자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논술을 우리 아이랑 같이 시험장에 들어갈 애들, 논술 경쟁자들은 수능 1등급이 없고요. 올 1등급이 아니고 또 걔네들은 내신 1등급도 아니에요. 학업에서 약간 간단한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최상위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누구냐? 학생부로 가는 애들이요. 얘네 가는 거고 밑에 있어요, 얘네들. 논술 있고, 그러니까 정시. 그 다음에 요 그룹이 있어요. 우리 애가 이쯤 있으면 이 전체적인 피라미드 안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얘네 날아가고 나면 요 논술 준비하는 그룹 안에서는 우리 아이가 꽤 최상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술은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우리 애랑 경쟁하는 애들이 어떤 애인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상위권 애들과 경쟁하는 걸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학생부로 가요. 얘네랑 경쟁하는 건 좋은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으로 경쟁자가 강한 애들이 누구냐면 정시예요. 논술은 경쟁자가 약합니다. 이게 되게 슬프지만 되게 명료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경쟁자가 약하기 때문에 붙기가 제일 좋은 전형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학습을 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참 어려운데 첫날 들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님 상담하면은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우리 애가 쓰는 글을 보셨을 텐데 아시겠죠? 어때요? 우리 애가 논술로 붙을 만한 재능이 있나요? 붙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것도 신기한 질문이에요. 이거 제가 버전을 바꿔볼게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학년 1학기 때 첫 수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학 수업 한 주 듣고 와서 수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문가니까 우리 애 푸는 거 봤잖아요. 우리 애가 수능 잘 볼까요? 안 물어보잖아요. 논술은 물어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수학은 공부하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성적이 않거든요. 오르니까 오르면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 논술은 실력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어머니들 생각은 그냥 이미 우리 아이의 재능이 확정적인 거고 재능이 있으면 붙고 없으면 떨어지는 거니까는 재능 여부를 판별해달라고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논술은 진짜로 재능으로 붙는 거냐? 그럼 제 답변이 아닌 거고 교수들이 답변하는 게 있어요. 대학이 진행하는 논술 설명회 가면은 어머님들의 그냥 고정인 질문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은 교수님 어떻게 하면은 논술로 붙을까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모든 대학의 논술 출제위원장들의 답변은 똑같아요. 그 누구도 글쓰기 재능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독서 많이 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지금부터 독서 열심히 하면은 35학번 되는 겁니다. 독서는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고 그러면 누가 붙냐? 교수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논술을 붙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나요? 논술을 재능으로 뽑는 시험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고요. 글짓기가 아니에요. 전 애들한테 우리가 쓰는 건 얘들아 글이 아니야. 니네는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니네는 답을 쓰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학을 쓸 때는 문학은 정답이 없잖아요. 이상문학상에서 만약에 선발할 때 신춘문예 같은 데서 1등을 선발하긴 하지만 우수답안을 내진 않아요. 정답은 없어요. 문학은 재능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제가 시를 쓸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시 쓸 재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옳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요. 정답이 있어요. 모든 논술의 답은 제시문 안에 들어있고 제시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문제가 매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얘기해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논술 합격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어도 똑같고 수학 똑같아요. 논술 똑같습니다. 이거 신기한 시험이 아닌 거고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풀어본 애들이 붙는 아주 기본적인 전형이니까 우리 애가 재능이 있나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머니 그럼 제가 아이가 논술 재능이 없다 그러면 어쩌실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논술 재능이 없으면 뭐 하실 건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내신 팔 건가요? 내신 이미 갔잖아요. 논술이 재능이 있냐 물어보는 이 질문이 근간에 잘못된 게 뭐냐면 재능이 있으면 논술하는 거고 재능이 없으면 논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논술을 왜 처음 시작했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논술을 시작한 이유는 논술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신에 재능이 없으니까 논술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건 아시겠죠? 내신을 못하니까 논술하는 거지 논술을 잘하니까 논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술을 잘하는 애들은 없어요. 논술은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많이 쓰면 잘하는 거예요. 아주 기계적인 시험입니다. 그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챕터가 자 수시 원서인데 원서는 6장 모두 지원하는 거예요. 6장 중에서 꼭 3장, 4장 쓰는 애 있거든요. 다 쓰는 겁니다. 다 쓰고 만약에 근데 애들이 납치 무서워하는 건데 수능 잘 보면은 일단 현재로서 계획은 수능 만점 받는 거잖아요. 수능 만점 받으면 논술 시험장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만점이 안 나온다. 보통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겸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서 첫 선장에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는 써놓고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6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학림하고 학원비가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끼지 마시고 6장 꽉 채워 넣는 거고 상황 봐서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 가서 보는 거고 수능 잘 보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에 안 가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원서를 안 써놔버리면은 생각보다 수능이 안 나왔을 때 좀 아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애가 육모, 구모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
대학을 논술로 써야 되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이 일은 정말로 미래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쓰는 거. 역상은 풀로 채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육론술이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은 육론술은 다 떨어지면은 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논술이 위험하다 그러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게 논술.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이게 학생부가 있어요. 논술은 붙을 가능성이 낮은 전형이에요. 학생부는요 뭐냐면 학생부는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가 낮거든요. 논술은 붙을 가능성이 낮아요. 학교 레벨이 높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교차하는 건데 논술의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쓴다고 쳐볼까요? 경희대 논술로 쓰면은 경쟁률이 한 50대 나와요. 무섭죠?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50대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붙을 가능성은 2%. 되게 낮죠. 그렇죠? 이거 위험한 전형 맞아요. 저 인정합니다. 논술 위험한 전형이에요. 그러면 학생부로 경희대 쓰면은 붙을 가능성이 얼마냐? 이거 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되게 불확실하니까는 걱정하시는 건데 다행히 이거는 아주 확실해요. 빵이 대부분 애들이. 경희대를 학생부로 갈 가능성은, 그러니까 애들 내신마다 다르지만 내신이 보통 우리 반 애들이 안 좋거든요. 4.5예요. 4.5를 가지고 경희대 쓰면은 붙을 가능성이 빵이거든요. 경쟁률은 8대1 나온단 말이에요. 8대1인데 중요하잖아요. 안 좋으니까. 저는 0%보다 2%가 훨씬 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불확실하잖아요. 저는 불확실한 2%가 확실한 0%보다 훨씬 예뻐 보여요. 그래서 육논술이 위험하냐? 위험해요. 역상 논 쓰는 거는 논술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얘보다는 덜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다. 논술 지원 계획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우리 꼬맹이들도 있긴 한 건데 논술을 몇 장 쓸지는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쓰긴 쓸 겁니다. 학생부랑 뭐 결합하든 논술만 쓰든 쓰는 건데 논술 쓰려면은 지금 시작해야 돼요. 제일 좋은 시기를 이미 지났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1월입니다. 1월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5월 1, 2, 3 있고 그다음에 5월부터 가면은 5, 6, 7, 8, 9, 10, 11까지 7개월은 많은 걸 해볼 만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이들은 어머님들도 논술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논술을 안 해요. 왜냐? 바쁘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수능도 잘 못하고 내신도 잘 못하는데 새로운 논술 시작하면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반대예요. 수능 잘하고 내신 잘하면 논술 필요 없는 거고 수능 못하고 내신 못하니까는 논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판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의 내신은 끝났고 수능은 오를 수 있어요. 수능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내신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는 버리시고 지금부터 공부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계획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아까 아이들 여기도 보시면은 매년 공개해요. 이렇게 뭐 24년도, 23년도, 22년도 매년 공개하는 건데 이 정도 실적이 정말로 신고를 하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신고 당할 정도로 실적을 내고 있는 건데 그 실적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강의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시험 보실 거 아니니까. 제가 애들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21년이에요) 여기가 어디게요? 연대예요. 연대 정문 앞입니다. 항상 아이들 응원하러 갑니다. 여기 저고 학생이었어요. 저 때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봤어요. 여기 22년 11시 반이에요. 연대 시험이 3시에 시작합니다. 저 11시 반에 연대를 가요. 앞에 이렇게 부모님들 많이 오시죠. 그쵸? 그러니까 논술 시험 날은 가족 화합의 날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화목한 날이에요. 이 자리가 제 자리예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 저는 매년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녀석. 오면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시험장은 무서운 공간이에요. 낯설잖아요. 근데 낯익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톡톡해가지고 오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한참 쉬다 갔습니다. 진짜 많은 아이들이 가르치고 몸에 진짜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이었어요. 사람 보이세요? 진짜 많은데 항상 합격생을 냅니다. 논술 강사는 바빠요. 강의하고 원서 상담하고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애들 만나고 격려합니다. 전 이 시간이 되게 좋아요. 1년에 한 번씩 모교도 찾아가보고 아이들 만나고 격려하는 시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매년 연대시험이 토요일날 보거든요. 10월 첫 주 토요일인데 매년 찾아가 10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강사가 없어요. 왜 안 되냐? 토요일날 수업을 빼지 않거든요. 토요일날 수업을 빼고 나면은 이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10월이니까. 그래서 저 수업 다 빼고 갑니다. 왜냐면은 가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고 애들 좋아가지고 애들이 지금 19살, 20살 그러죠. 아이들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애기들 같은 면이 있어요. 잘한다 그러면 잘해요. 예뻐해주면 잘해요. 그리고 애들은 약자들의 본능이 있어요. 아이들과 동물들은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느끼는 능력이 있어요. 강자들은 이런 능력을 상실합니다. 눈치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예뻐해주면 진짜 예뻐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잘합니다. 논술은 딴 거랑 다르게 되게 인간적인 교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글 보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뻐해주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는요, 요거 대치, 두가 다 대치고, 요거만 학림이에요. 학림은 지금 일요일 반은 끝났어요. 이러면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3일날 개강입니다. 13일이,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요 반은 끝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논술은 아시다시피 진짜 마감이 없어요. 논술 마감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략적 마감 말고 소수인원 마감 말고 정말 강의실 채워서 마감하는 경우는 올해 저밖에 못 봤어요. 매년 채워나가고 있고 매년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매년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매년 최고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한 가지는 여기 오신 분들 논술을 쓸 거예요. 쓸 거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거는 어차피 할 거고 할 거라면 빠른 게 좋은 겁니다. 수능 끝나고 부랴부랴 오는 것보다는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면서 결국은 누구랑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 전문가들은 따로 있어요. 잘 가르치고 잘 붙이면은 점점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고 이 뒤는 시간이 한 5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질문이 한 10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건데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머님들은 본인이 뭐가 궁금한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종종 있으세요. 근데 분들 질문 들어보면은 저거 내가 몰랐구나라고 내가 알게 된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거고요. 또 하나가 이해 기억나시죠?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 시간 끝난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저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여기다가 신청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있죠, 그렇죠?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주말은 안 되고 다음 주 주중에 제가 좀 일정 잡아가지고 한번 상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큰 설명을 드렸는데 논술이나 아니면 전형이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나요? 네, 아버님. 학원 강의 시간은 4시간을 알고 있는데 네. 학생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숫자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얼마 정도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논술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숫자해야 되는가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일주일에 4시간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논술 시험 본 애들 중에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논술을 빵 시간 공부하는 친구. 또 하나가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은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논술은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 공부하고 붙는 전형이 아니에요. 논술은 대부분 애들이 아예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붙는 애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4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강의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모든 걸 끝내기 때문에 과제가 따로 나가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 저 문이 있으니까는 저 문 닫고 나가는 순간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수능에 투자하는 거고 논술은 4시간만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능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게 많아요. 그걸 해서 최저 맞추고 그러면은 논술도 붙기 편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정시도 어느 만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딱 4시간만 했습니다. 제가 매년 합격생을 공개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 중에서 따로 과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많이 해서 붙은 애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딱 일주 4시간이 이 나라 수험생의 맥스치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고 딱 하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만약에 연대라고 치면 연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수업이 좀 추가돼요. 홍대 시험 보기 딱 일주일 전에 그 주에 파이널 수업이 추가되는 것 말고는 정규반은 딱 4시간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수능에 투자하세요. 답변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뒤에 네. 혹시 그 약술문제 같은 네. 수학을 잘해야지 이겨요. 수학이요? 네.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술론술은 이제 뭐 보통 국어, 수학 보는 게 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국어도 한 문장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도 보통 한 4등급 내외 정도. 문제가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 자체가 수능보다 쉬운 학교에 쉬운 문제를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학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래, 학생님? 여기는 1회부터 아. 나오는 그 계획인 거잖아요. 아, 그럼 이번 시험 기간은 5월? 그럼 자기 전에부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어디가 예쁠까요?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맞다. 지금 이번 주 개강이다. 4쪽에 있어요. 4쪽 5쪽에 있군요. 5쪽에 보기 편하겠네요. 5쪽에 보시면 1, 2는 3, 4는 갔죠. 이미 지나갔고 5월달 개강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5월달 개강반에서는 1, 2, 3, 4하고 5, 6을 녹여서 가요. 지도 좀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5월달엔 자기 견해가 있는 건데 이게 5월달 첫 주 문제 보면 알아요. 첫 주 문제 보면은 문제에 비교하고 1, 2월 거 비교랑 3, 4월에 적용하고 5, 6월에 자기 견해를 갖다가 함께 진행을 해요. 압축해서 나가는 거고 여기를 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5, 6, 7까지 세 달 동안은 압축해서 나가는 거고 그 뒤부터는 진도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버리는 건 아니고 줄여서 압축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잖아요. 아요. 그러면 그 방학 때나 이럴 때뭐 특강이나 이렇게 해서 더 모자란 부분을 더 첨삭해 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방학 때요? 여름 방학 때? 그렇죠. 여름 방학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 부분 저는 진도를 정말 빨리 나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분당 워딩 수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소도 빠르게 진행하고 요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해요. 과제까지는 안 나, 과제 직전까지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선까지 충분히 나가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뭐 추가 보강이나 그런 거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오는 친구들이 있고 6월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은 5월에 오는 친구들은 네 발로 오는 애들이에요. 6월에 오는 애들은 보통 끌려와요. 왜냐면은 육모 보는 순간 야 현실이 녹록지 않구나. 이 직감이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끌려온 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딱 5월까지가 좋은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사실 오늘 다 다니고 있는 네. 학생 네. 간담회인 줄 알고 왔는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오늘 알았는데 지금 그 커리큘럼이 지금 1, 2월하고 3, 4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같은 커리큘럼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하는데 그 앱에서 점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럼 점수가 좀 상승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점수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보니까 이게 분명히 커리큘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모자른 거는 개인 보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점수 안 좋은 대로 알겠어요. 넘어가는 거. 어떤 거냐면요. 지금 파트가 이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있잖아요. 이게 시기마다 서로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은 뭐 기하고 3, 4월, 파란색은 뭐 확률이고 뭐 5, 6월은 뭐 딱 분야가 쪼개 다른 파트예요. 맞죠?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언제 보게 되는 거냐면요. 나중에 8월부터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보면서 요걸 한번 세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별로 그 약한 부분이 보강이 돼. 예, 그거는 이제 언제 하는 거냐면은 첨삭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파트가 약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첨삭에서 약한 부분들 갖다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네, 네. 보강이 아니고 제가 첨삭에서 보완을 합니다. 내용은 모르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네네. 모르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첨삭에서 매주 개별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학교마다 네. 요즘 그
논술도 전형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네. 해주실 때. 네. 그러면 그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마다 갈 수 있는 학교가 다 다른데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보통 아이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학을 한두 개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대학을 쓸지가 확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이때까지는 다양한 유형별로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원서가 9월 두 번째 주에 쓰는 겁니다. 9월 첫 주에 구모 보고 9월 두 번째 주에 원서를 쓰면은 9월 두 번째 주에 모든 반이 개편이 돼요. 저희가 학교별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는 뭐 성대반으로 가고 경희대반 가고 혹은 뭐 성대 경희대 같이 쓰면은 성대 경희대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9월 두 번째 주에는 학교별로 나눠져 나가는 거예요. 원서 쓰기 전까지는 어디 쓸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공통 유형을 종류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학교별을 만약에 아까 그 논술이야. 그러면 네. 논술을 다 그 반에 다 다 달려요. 네, 다 달립니다. 그럼 반을 그때는 2개, 3개 이렇게 다닌다는 건가요? 그때는요, 그 아이마다 좀 다른 건데, 시기가, 만약에 논술을 갖다가 일주일에 3개, 4개를 못 들어요. 보통 들을 수 있는 게 1개. 정말 많이 들으면 2개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일 급한 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요건 뭐 8월 달에는 뭐 성대를 듣고, 그다음에 뭐 9월 달에는 뭐 듣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하는 겁니다. 네. 학교는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나눠지는 거는 다 개설됩니다. 다 개설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담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더 급한 거,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대학, 이건 선정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적으로 해서 그 원서 쓰기 직전에 선생님하고 네, 저랑 상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상담지는 네, 그럼 그거는 학부모 상담인지 네, 네, 아이들 아니고 네, 아이는 제가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신규 선생님 오면은 그때 아이랑 상담하는 거고, 요거는 어머님들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래가지고 적어주시면은 그거 만약에 아이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이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오늘 네. 해달라고 네. 지원을 했고 네. 그 대치동 사실 가려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선생님 여기 하신다는 줄 네. 알고 지금 그 아. 엄마 듣고 오늘 수강해줘 이렇게 해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네. 그 스피커폰으로 어머님하고 아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이가 해도 되고 어머님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학원을 다니서 거의 매일 가는지 가는 네. 네. 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안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제 위주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편하신 쪽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도 가능하고 어머님도 가능하세요. 아이도 가는 네. 네. 그러면 수업이 저기 13일은 월요일 수업 6시부터 네. 10시까지인데 예. 그 학교 마치고 그 중간에 비면 네. 그 시간에 아이하고 통화가 상담 가능하신 건지 어떤 시간이요? 5월 13일이 월요일 수업이거든요. 네, 네, 네. 6시부터 10시까지. 네. 그 전에 아이가 학교가 이미 끝나 가능하죠. 네. 저 늦게 자요. 네. 아니 이렇게 좀 쉬운 게 아니라 수업 이후에 상담이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수업 이전에도 상담이 가능하신 건지 시간 적어주시면 아무 때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랑 조율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는 시간과 제가 되는 시간은 제가 문자로 조율할게요. 4시부터 뭐 네, 조율할게요. 네. 그리고요. 괜찮으세요 다? 네.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반가워 수업 시간에 논술 수업을 하나를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도 네. 수업을 들으니까 제 네. 생각에는 네. 그냥 엄마 생각에는 네. 선생님을 신임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네. 듣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스타일하고 그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아이한테 혼동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를 쓰는 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논술은 학교가 정답을 내거든요. 학교가 다 정답 내고 해설 내고 이게 명확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차이는 좀 생길 수 있는 건데 혼돈의 느낌만큼은 차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 유형이 아주 정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게 충돌하진 않을 거예요. 아주 딱 맞춰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생각을 묻는다거나 특이한 방법이 아닌 거고 그냥 절차대로 가면 정답이 딱 떨어지게 되는 문제거든요. 되게 단조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충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네. 필체나 글씨 쓰는 속도에 영향이 좀 있나요? 빛이요. 그러니까 애들 글도 못 쓰지만 글씨도 못 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글씨를 잘 써야 되냐? 학교가 합격생 답안을 공개를 해요. 어떻게 공개하냐면은 스캔 떠서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원고지를 보여주는 건데 조금 놀라실 정도로 글씨를 못 써요. 자, 글씨 잘 쓰면 좋냐?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판독이 가능한 선까지는 적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지금 글씨 못 쓰는구나. 네가 어떻게 해도 글씨를 잘 쓰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성의 있게 쓰는 건 가능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글씨를 원하는 건 아닌 거고 판독이 가능한 선까지. 진짜 있는 애들 수석, 차석 답안들을 봐도 글씨가 엄청 예쁘진 않아요. 요즘 애들이 전적으로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그건 고민하실 건 아니고 다만 다 직접 하는데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선은 필치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의 문제죠, 사실은요. 조금 시간 더 들여서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속도, 네, 속도도 그렇게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예쁘게 쓰려면 좀 모르겠는데 적당한 선까지만, 그냥 판독 가능한 선까지만 충분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원고지 쓰나요? 네? 원고지 쓰나요? 원고지 쓰죠. 대부분 원고지 씁니다. 아니, 띄어쓰기 이런 거 괜찮아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지금 1시간 한 반 정도 가까이 왔네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는 요 끝나고 들어가시면서 저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와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요거 상담지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언제가 가능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릴 겁니다. 가능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은 저랑 조율해서 또 상담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요. 어머님께도 마찬가지고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소중한 시간인데 요 시간 동안에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전략도 얻어가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좋은 기회가 돼서 올해 좋은 성과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